네, 어벤져 젤라케 6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시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표 날이기도 하고 저희들 또 개표 방송도 있고 해서 좀 1시간 일찍 시작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뭐 투표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투표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투표율이 이제 사전 투표율과 합쳐져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오후 2시 현재 65.5%가 일단 투표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20대 대선, 2022년 대선이죠. 같은 시간대 64.8%입니다. 조금 높은 수치인데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 대선 때가 77%였나요? 77.1%였고요. 네. 지금 보면 서울을 한번 볼까요? 한번 내려주세요. 서울이 64.9%, 그리고 경기 65%, 인천 63.7%. 아무래도 이제 전남, 전북 이쪽은 이제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으니까요. 여기는 이미 76%, 73%를 넘었습니다. 대구가 오늘 본투표가 꽤 높긴 했습니다만은 사전 투표가 낮았기 때문에 현재 63.3%, 그리고 부산이 지금 제일 저조하네요. 62.1%로 부산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일단 투표율이 낮고, 아마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이 강남, 서초, 용산, 소위 이제 국민의힘 우세한 지역들, 여기가 투표율이 지난번에 비해서 한 2% 포인트씩 낮은 걸로 나타나고 지금 있어요. 현재 보니까요. 이제 서울에서는 투표율 제일 높은 데가 노원구 66.4%고요. 네네. 제일 낮은 데가 강남구 61.8%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투표 오전에 증가율이 가팔랐어요. 가팔라가지고 잘하면은 지난 대선에 최종 투표율 77.1% 넘어서지 않겠느냐. 네네. 일부 언론에서는 80% 넘을 수도 있다. 그럼 1997년에 처음으로 80점 얼마 나온 다음에 앞에 팔자가 나온 적이 없었고, 네, 맞아요. 오랜만에 한 뭐 20년 만에 뭐 이제 팔자가 나오느냐 그랬는데, 이게 12시 정오 지나면서요, 투표 그 증가폭이 확 줄어드네요. 맞아요. 많이 줄어들죠. 줄어드네요. 보시면 간격이 많이 줄어듭니다. 오후 2시 접어들면서는 지금 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는 쭉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이입니다. 오늘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일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2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더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투표가 낮다는 것은 아마 이런 추이라면 대충 지난 20대 대선 그 언저리에서 대충 끝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지금 추세를 봐서는 그 언저리 또는 증가폭이 더 둔화가 되면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네. 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 대구가 투표율이 낮다는 게 꽤 이제 좀 꺼름직하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이 이제 60%, 네, 부산이 62%, 경북이 64%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뭐 인구수가 이쪽이 많긴 합니다만은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좀 꺼림칙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태어난 군위군 같은 경우는 74%, 뭐 워낙 작은 동네니까요. 투표율이 높고, 남구는 61%, 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한지 이건지 뭐 사실은 사전투표인지 이게 원칙이 지난 선거 때도 많이 좀 깨졌잖아요. 그럼요. 사전투표 지난해 높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이 됐었고, 또 본투표율이 높다는 거 이것도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러면 어떤 누구에게 유리한 투표가 될지는 사실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오후 8시에 이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그렇죠. 예정인데, 뭐 이 대선은 아시다시피 총선과 달리 총선은 전국에 뭐 선거구가 253개인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254개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샘플을 좀 적게 조사할 수밖에 없고 250 몇 개가 지역구마다 다 다른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단일 선거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지상파 3사 KBS, MBC, SBS에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 10만 명을 조사 예정이래요. 10만 명. 네, 10만 명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전 투표는 포함이 안 되니까 이제 사전 투표 전화 조사를 네. 15,000샘플을 한답니다. 15,000 샘플. 예.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사전 투표 한 사람들 중에서 응답을 마지막까지 마치는 사람 그 샘플을 15,000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전 투표 전화 조사 한 것과 오늘 출구 조사한 거를 전체적인 사전 투표 투표율과 오늘 본 투표율을 이제 가중치를 줘서 네. 그 합산한 수치를 저녁 8시에 발표를 하고요. 보니까 뭐 종편에서는 다 그 자기들 예측치를 다 발표할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종편은 지난번에는 JTBC가 혼자 했는데 그게 네. 좀 틀렸잖아요. 그때. 네, 좀 많이 틀렸죠. 네, 그래서 아마 JTBC는 원래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방송 3사가 이제 합해서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이제 직접 유권자들한테 묻는 조사기 때문에 꽤 정확도가 높아서 아마 방송 3사 조사가 나오면 거의 뭐 이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보궐 이제 뭐 선거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별도의 인수위원회가 없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 대통령의 지위가 부여되고 업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 국회에서 간단한 이 취임식을 거친 다음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취임식 할 때 국회에서 일부만 사실 네, 참석해서 로텐도어에서 했죠. 로텐도어에 열리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이제 취임식이 열리고 그날부터 아마 이제 업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빠른 속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아마 저녁 한 10시 좀 넘어서면 대충 이게 대선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쭉 추세가 나오면 막 크게 그렇죠. 어떤 뭐 흐름의 변화보다는 뭐 어떤 당선이 결정되는 뭐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2017년 그 조기 대선 그때 그 문재인 후보가 뭐 그때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출구 조사를 0.3%인가 틀리고요. 네네. 맞췄어요. 네. 실제 그 개표 결과율과 그 출구 조사율 그 41점 몇 %였는데 그런데 워낙 이 2위와의 격차가 컸잖아요. 그렇죠. 2위 홍준표 후보가 24%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표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만에 뭐 확실 그렇죠. 뭐 그런, 네. 그런 식으로 갔죠. 네.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전반적인 투표율은 지난 대선 투표율에 수렴해 가는 그런 단계인데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의 투표율은 꽤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좀 더 투표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최선을 뽑지 못하면 차선을 뽑아야 되고 최악을 피하려면 또 차악을 뽑아야 되는 또 그러한 어떤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선거가 원래는 지금쯤이면 선거 없는 올해가 원래 선거 없는 해잖아요. 선거 없는 네, 선거 없는 해고 이재명은 또 집에 뭐 감방에 뭐 가든지 집에 가든지 가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참 비교적 그렇게 큰 일 없이 아무래도 여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했을 텐데 참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없애야 될 선거가 생겨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빨리 이렇게 대선을 또 할지는 꿈에도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원래 투표라는 게 대충 좀 추운 날씨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미 대선이 치러지기는 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문재인 대체도 5구 대선이었나요? 네, 5구 대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주일 상강 올해는 아니 3구 대선. 문재인 때요. 예, 문재인 때 5구 네, 대선이고 그렇죠. 5월 10일 날 네, 취임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죠. 네. 예.
자,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제 물론 뭐 투표 결과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과연 이제 보수에서 정말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그 속에서 또 어떤 세력이 이제 보수의 어떤 주도권을 잡아나갈지,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많은 평론가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아마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꽤 어려운 싸움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함께 하고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좀 이제 명나라 시대가 아마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전망도 한번 오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선거라는 게 보면 선거전을 쭉 우리가 한번 좀 되돌이켜 보면 참 민주당은 꽤 준비가 많이 된 선거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미 지난 12.3 계엄 이후부터 쭉 이 선거를 준비해 왔고 또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조직력 또 그다음에 외부 인사들도 꽤 영입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가 1인 체제가 되다 보니까 경선 과정에 잡음도 별로 없었고 나름대로 선거 운동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쨌건 경선 파동이 많이 이제 겪으면서 이래저래 이제 꽤 선거 스타트도 많이 늦고 특히 이제 경선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 이 문제에 굉장히 얽매이면서 꽤 어려운 처지가 됐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김문수 후보가 좀 이게 스타트가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대선을 뭐 전혀 나올 것이라고 생각 못 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선거에 뛰어들다 보니까 좀 준비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일단 선거전만 보면 일단은 민주당이 선거전에서는 좀 우위였던 것이 아닌가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든 점에서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돌이켜 보면요, 이번 이제 조기 대선은 작년 4월에 그 총선하고 같이 네. 좀 패키지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 네, 그때 192대 108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조국당이 제3당으로 돌풍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에 조국당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죠? 3년은 너무 길다예요.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윤석열 임기 3년이 남았는데 그 남은 임기 3년 참 지긋지긋하고 너무 길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끝내자.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총선에서 속된 말로 뻘짓해갖고 192석을 야당에게 안겨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8석만 더 보태면 탄핵이 가능한 그런 그 의석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탄핵과 특검, 그렇죠? 3년은 너무 기니까 그걸 다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특검과 탄핵이다. 네. 그래서 뭐 각종 특검법 발의하고 또 뭐 틈만 나면 뭐 국무위원들 탄핵시키고 공직자들 뭐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좀 될 듯 말 듯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김민석을 중심으로 해갖고 계엄 타령을 했잖아요. 네네. 계엄 타령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야당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다 들어가줬어요. 네네. 야당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다 그 안으로 그냥 몸빵으로 들어가 준 거예요. 네. 3년은 너무 길다. 결정적으로 그거를 현실로 만든 게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었고 저쪽에서 비상계엄 니들 계엄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계속 하는데 결국 그거 진짜 나 하는 거 맞잖아. 네.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후보 선정 과정에까지도 개입을 하고 그래갖고 자기하고 제일 뭐 비슷한 아바타 비슷한 김문수로 만들어 놓고도 뭐 모자라니까 또 한덕수로 뭐 하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한 줄 평을 하면은
윤석열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참 이게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의 빨려 들어가면서 그 주도권 자체를 이제 빼앗겨 버리는 이제 아마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상대가 강할 때는 상대가 이런 어떤 강할 때는 이쪽엔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어떤 이 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치를 좀 하면서 상대의 어떤 예봉을 꺾어야 되는데 상대가 강한데 이쪽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강한 무기가 없는데 마치 강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딪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결국 이제 이쪽이 먼저 나가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대선이 아마 치러지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요. 사실 이게 이제 지난 이제 오랫동안 이게 정치를 쭉 봐오면서 느낀 거는 결국 이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이 유연한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기가 그렇잖아요. 둘이 붙는 경기, 씨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내가 힘으로 상대방을 참 이게 제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워낙 이제 양쪽이 팽팽한 어떤 정도라면 내가 상대방을 힘으로 업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역전을 하는 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오로지 이제 검사만 하다가 결국 정치판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결국 힘으로 그냥 힘이 없는데 힘으로 눌린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되치기 전략에 바로 넘어가 버렸던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략 전술 면에서도 아주 하책이었고요. 뭐 힘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뭐 씨름이나 뭐 이렇게 유도 같은 데도 이렇게 기대기 전법 비슷해갖고 살짝 어떻게 해갖고 네. 센 힘을 가진 상대가 자빠지도록 뭐 유도한다든가 뭔가 이래야 되는데 거기 입을 벌리고 있는데 네. 그 입 안으로 쏙 들어가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민주당 계열은 이제 꽤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이 본인들이 예전에 이제 노무현 시대 이후부터 쭉 해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많은 인적 풀들이 사실 이제 좀 이게 있었어요. 지난 총선 때는 뭐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이제 총선에서 다 들어왔고 그리고 이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예전에 당의 어떤 선거나 이런 걸 해보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꽤 이런 부분에 능숙한 더군다나 이게 대부분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어찌하든지 이게 민심에 민감했던 네. 이제 이런 어떤 작용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꽤 이제 어떤 장점이 쌓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던 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경제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더 극복해 줄 수 있는 정책 즉 뭐냐면 경제에 있어서 좀 더 유능하다. 네. 그리고 어떤 국민들에 있어서 좀 살기 좋아졌다. 이런 방향으로 좀 경제에 집중했더라면 그렇죠. 어떤 저쪽에서 저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공격이 안 먹혔을 거예요. 네, 버틸 힘이 네. 충분히 있죠.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꾸만 이제 입을 벌리고 뭐 탄핵 특검 그다음에 계엄 좀 제발 해라 하는데 그걸 그냥 자기가 저쪽보다도 힘이 센 줄 알고 그냥 분기 탱천해갖고 뭐 하다가 그 벌린 입속으로 싹 들어가주는 이런 건데 지금 현정님이 얘기한 그런 뭐 민생경제 챙기기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3대 개혁도 보면요 참 네. 좋은 취지로 시작해갖고 그때 우리가 이제 어벤져스 하면서 우리 둘이 그랬잖아요. 이 네. 3대 개혁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참 역사적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 될 거다. 그 어느 대통령도 참 손대기 힘들었던 이 난제 중에 난제였던 3대 개혁. 뭐 국민 다수가 뭐 흡족해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힘들겠지만 네. 하여간 여러 가지 사회적 이 찬반 양론성에서 일정한 첫발이라도 의미 있는 첫발을 떼면 상당히 큰 지적으로 남을 것이다 했는데 그거 하다가 또 엉뚱하게 의대 해가지고 뭐 그게 이념 그렇죠. 꽂혀가지고 그 3대 개혁 이런 것도 다 빛을 발해버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권이 이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일단 저변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
이제 그런 평가가 있을 때는 정권 교체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막 혼란스럽고 이게 하나도 없으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굉장히 아마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지원도 지적했지만 결국 이제 의대 증원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개혁에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의 패배가 정말 뼈아팠다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보면 이제 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승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승리도 할 수 있고 뭐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뚜껑은 사실 투표는 열어봐야 될 겁니다. 열어봐야 되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이제 지금 이 구조 즉 이 민주당 우위의 구조는 계속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의석 분포는 앞으로 그 국회 임기가 3년, 3년 남았죠. 그대로 네.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보수가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찾고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승수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보수의 좀 저는 세대 교체가 네. 분명하게 좀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보면 이쪽 저 좌파 쪽 진보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면 이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국회에 뭐 들어오고 뭐 좀 지는 좀 떨어졌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보면 초선이 초선 같지 않고 대부분 또 이제 영남 쪽에 돼 있고 그렇죠. 수도권에는 정말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략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이면 정말 보수가 진짜 이 어떤 선거 때마다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아마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친윤들은 친윤대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물론 뭐 이름은 친윤은 아니겠지만 영남권 중심으로 하는 이제 친윤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세력을 가져갈 할 것이고, 또 한편에 보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 이제 세대들은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 즉 한 전 대표가 지난번 이 총선 때 내세웠던 전략이 바로 수도권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당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의 전략들, 지금 수도권이 뭐 인구가 뭐 일단 따지고 보면 압도적으로 절반인데. 비교가 안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전략적 포석들이 분명히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일단 뭐 저는 오늘 뭐 최종 뭐 8시 출구 조사로 거의 결정이 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투표율을 이렇게 보면요. 그 3년 전 윤석열 후보가 0.73%로 이길 때랑 비교해 보면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호남 쪽은 그때보다 높아요. 높죠? 근데 네. 영남 쪽은 그때보다 낮아요. 네. 그럼 여러분 딱 감이 오잖아요. 음. 지금 이 판세가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음. 예. 조금 아무래도 좀 비관적인 쪽으로 이 투표율, 지역별 투표율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는가도 또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지는가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이 개파는요 이미 좀비가 됐다. 네. 4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파면당하면서 친윤은 좀비가 됐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내일 이후로 친윤이 패족이 될지 네. 아니면 묘하게 좀비로서의 그거를 또 연장할지 세월을 좀 연장할지 뭐 그런 게 결정된다고 보는데 참 최근 어저께 말이죠. 주호영 국회 부의장 네. 이 한때 윤석열 대선 캠프에 선대위원장까지 하고 육선 최다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굉장한 친분 관계가 그렇죠. 있죠. 네. 그 법조 시절부터.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윤통이 정광훈 집회 응원 메시지 보낸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BBS 불교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윤통은 아직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네. 예. 좀 제발 조용히 자숙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네. 아예 그냥 이게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탄핵 무효 당론을 무효하겠다.
이제 탄핵 반대,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니까 윤상현이 우리 당의 정체성과 뿌리째 흔든다.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흔들릴 뿌리라면 그 뿌리 그냥 뽑아 버려야 된다. 김용태가 한술 더 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두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주호영의 그 BBS 인터뷰라든가 윤상현 그 김용태 그 공방에서 윤상현을 거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친윤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 친윤이야 하는 사람 이제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당장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마 저는 자치단체장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인천, 그다음에 이제 충남, 충북, 뭐 대전, 또 이제 세종,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있고요. 지난번 이제 워낙 압승을 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분위기 속에서 다음 대선, 다음 저 내년 지방선거 때 이분들이 다시 선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지방 의원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일반 자치 기초단체장도 많고. 네. 저는 이런 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당의 변화를 아마 촉구하고 나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선거 분위기 좀 느껴봤잖아요. 그렇죠. 느껴보면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진짜 다음에 다 집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면 일단 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근데 이제 자치단체장도 이게 영남 단체장은 자기 이제 공천이 문제고, 네. 공천이 문제니까 당권의 향배에 아주 그냥 안테나를 아주 세게 세울 그렇죠. 겁니다. 영남 그 시도지사 공천이지. 근데 나머지 이제 그 2022년 6일 지방선거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때 지금 영남권 말고도요. 저기죠. 충청도가 충북지사 먹었죠. 충북. 대전지사 먹었죠. 네. 충남지사 먹었죠. 네. 충청도 대전시장. 세 군데를 다 먹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경기지사는 뭐 못 먹었지만 강원지사 먹었죠. 네. 근데 강원지사는 좀 그렇다 해도 이 지금 충청권의 3명의 지사 있잖아요. 네네. 세종시장까지 먹었어요. 세종시장까지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충청권 4군데를 다 먹었는데 여기는 이제 좌불안석이죠. 여기가 분위기 안 좋습니다. 요즘. 여기 분위기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4명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아마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경우에 서울시장을 그때 역대 최다 표차 서울의 뭐 행정동이 뭐 480 몇 개가 있는데 전동에서 다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었죠. 오세훈 후보가요. 당시 송영길을 그렇게 무찌르고 그다음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그때 몇 개를 먹었죠? 뭐 거의 20개 가까이 먹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뭐 도봉구 이런 데도 맞아요. 그저 국민의힘 먹었단 말이에요. 도봉구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 구청장들 서울의 그 구청장들 네. 그러니까 강남이나 용산 빼놓고 한강벨트 그 밑으로 저 판세가 안 좋은 그런 데는 지금 다 좌불안석이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런 분들이 보기에 앞으로 이게 친윤 중심으로 당이 어떤 움직인다 그러면 과연 이게 승산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국회 구조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은 일단 소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해봤자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그렇죠.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이게 시급성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절박성 느끼는 거는 이 자치단체 이쪽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당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좀 더 추동하는 저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특히 서울시에 서울시 의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해준다 그러고 또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 이제 시의원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나서는 그런 또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 이 정치인들이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지방의원도 그렇고 자기의 정책 미래가 닫혀버리면 네. 이거는 뭐 생존을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뭐 사실은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분들이 그동안 한 50명 넘는 사람들이 이번 경선 분위기를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사실 한덕수로 내세운 것도 마찬가지로 54명이 지금 연판장에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자기들의 어떤 이제 위상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깨려면
결국은 이 지방 의원들이 뭔가 움직여서 당의 전체 분위기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저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당원 구조도 좀 건강하게 바뀌어야 되죠. 뭐 자통당하고 이중당적 참 이게 고약스러운 건데, 예, 그걸 걸러낼 장치가 없다 해서 그게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한, 예, 이제 정말 사회적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당이기를 희망하는 이런 건강한 민주 시민들이 책임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줘가지고 이게 뭐 자통당 이중당적 뭐 이런 자들의 안만 뭐 여기저기서 설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볍게 제압하고 그러니까 이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라 그럴까 그 책임당원의 구성이 건강해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방정치 종사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개혁을 위한 새로운 그 주력 부대로 좀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사실은 시청역 집회 제가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냥 화면으로만 봤는데 참 그거 보면서 굉장히 참 착잡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제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고 경선 후보 다 나왔는데 어제 메인 연설을 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시켰지 않습니까? 네. 글쎄 저는 그게 맞나 싶습니다. 시켰고 또 어제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자통당 분들이 어떤 모르겠지만 자통당이래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무슨 배신자다 제명하라 막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네, 과연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앞으로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분들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런 마지막 집회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인지 그리고 또 뭐 마지막에 또 뭐 절도 또 하던데 어차피 참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게 참 선거 전략에서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이낙연 전 총리를 내세웠다는 게 앞으로 이 국민의힘과 이 보수의 어떤 앞으로 방향성을 또 내부적인 어떤 이 변화 이게 아니라 또 외부 그러니까 문재인 때 계속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계속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단지 이재명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무슨 명분이 있죠? 명분이라는 게 개헌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요, 사실은 한동훈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되면은 자기들이 훨씬 연대하기 쉽다. 왜냐하면 접점, 공통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절대 반대한다. 네. 탄핵소추 불가피하다. 부정선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미래지향적 70하고 개헌 그건 맞다.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는 한동훈이 후보가 되는 게 자기들이 연대하기가 제일 명분도 있고 좋다라고 본 거예요. 개혁신당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개혁신당 오늘 천하람이 오늘 동아일보 그 기사화된 거 보면요. 어제 그 동아일보 유튜브 나와서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자기들이 정말 그 단일화 안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맞아요. 엄청 압박을 받죠. 근데 김문수가 후보가 되는 순간 천하람 표현을 빌리면 그걸로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그걸로 단일화는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세력이 그랬는데 김문수가 되다 보니까 좀 뻘쭘해갖고 있다가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개헌 아니에요. 네네. 김문수가 나중에 한동훈 공약 받아갖고 자기도 당선되면 3년만 하고 끝나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대를 한 건데 그럴 수는 있는데 어제 연설 시간을 보니까요. 이낙연이 17분이고 네. 김문수가 10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연설을 못 했잖아요. 연설 뭐 원래 안 하기로 돼 있던 걸로 네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이 마지막 지금 사실은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요. 지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투표를 포기한 분들에게 어떤 명분 나올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참 마지막까지도 안타까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이 선거 전략을 뭐 장동혁이나 김재원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성향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반한동훈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원님은 뭐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그냥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선거가 이제 이번에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선거가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리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정부가 잘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국민들에게 실망만 줬지 않습니까? 자, 그걸로 인해서 지뤄진 선거고 국민들은 여러분 비상계엄 이게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유, 이거 굉장히 그렇죠. 이거는요 국민들에게 내 자유를 빼앗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게 이제 사실은 586 세대와 40대들한테는 비상계엄이라 하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야 그거 뭐 그 경고성인데 이거 말 안 통합니다. 100번 이야기 해봤자 이게 그런 거를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선을 못 긋고 하는 선거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애매한 태도를 가지는 후보를 내세운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기기 바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렇죠. 지금 이 586들이나 이쪽에 이제 그 어떤 그나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게 뭐 이재명이 잘건 말건 이 문제를 떠나서 이 계엄에 대한 심판은 해야 되겠다. 네. 이걸 갖고 왔는데 근데 그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버리면 이거는 뭐 그 사람들한테 완전 명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게 한동훈이건 아니건 간에 계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네. 이런 대통령이 안 된다. 이 탄핵에 찬성한 후보를 내야지만이 그나마 해볼 만한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특정 개인을 상정한 게 아니라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이 선거는 이길 수 있는 선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의 친윤들은 한동훈이 너 때문에 안 돼. 라는 걸로 그냥 개인에 대한 반대로 온 이 선거를 그냥 가져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저 조선 왕조 시대 군사부 일체 뭐 배신자론 이런 그 구태의연한 참 시대착오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한 건데 12월 3일 비상계엄은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자폭 아닙니까? 그런 바보 같은 자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입 벌리고 있는데 그 안으로 쏙 돌아가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거를 딱 단절을 시키고 그 전과 후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짜 한동훈이 그때 12월 3일 밤 하자는 대로 추경호가 좀 따라주고 해갖고 적어도 한 40-50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갖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했으면 국면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때 그거 안 하고 한동훈이 밉다고 뭐 윤석열 나중에 개몽령이다 뭐다 하고 뭐 탄핵 반대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뭐 저기 아스팔트 집회 나가고 뭐 하고 나중에 4대4로 뭐 기각된다 어쩐다. 아이고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도 참 정치적인 자폭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행위를 한 거지만 그 이후의 것들도요. 네. 그럼 그거를 좀 완화시키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심화시키는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소위 뭐 구구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거기에 사실은 포획이 돼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정세 판단과 하는 게 아니라 다 개인의 어떤 앞으로의 이거에 연관졌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를 했는데 솔직히 그분들 지금 속으로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들이 어떻게 생각, 즉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합니다. 제가 민주당 인사들 쭉 만나보면 다들 그 이야기를 해요. 만약 지난 12.3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전환하고 태도를 바뀌었으면 안 된다. 네.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네. 왜?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들을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재판에서 곧 날아갈 사람을 뽑는 기는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도 나름대로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줬잖아요. 자, 선거 마련해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선거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어려울 때마다 등장했죠. 등장해서 선거운동 해주고 영화 보고 뭐 입장문 내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이 용인하고 또 그런 걸 막지 못했던 거. 그게 김용태가 마지막에 뭐 몇 가지 했습니다만은 거의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도 말이죠. 뭐 그 오전 중에 본투표율이 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막 올라간다 해서 좀 고무적으로 뭔가 좀 희망의 뭐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가 했는데 떡하니 부부동반하고 나타나고 말이죠. 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인간적인 어떤 이런 뭐 관계를 떠나서 이 우리가 지금 뭐 정치를 무슨 개인 관계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 관계는 충분히 뭐 예전에도 있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철저히 우리가 손을 단절해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말 국민의힘의 정풍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아, 그럼요. 그 정풍운동의 핵심은 결국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실은 이 배제를 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이 7개월 동안 지난 12.3 개헌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반성과 사과 있어야 네.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위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자유통일당 세력들, 윤어드게인 세력들, 이 사람들을 철저히 어쩌면 당에서 좀 분리시켜서 네. 당을 좀 더 뭔가 좀 분명한 색깔을 가진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스물스물 들어와 있다 보니까요. 당의 지금 기본적인 색깔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수를 지지하려는 분들도 선뜻 국민의힘에 지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력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총선 때 확인하셨잖아요. 네. 3%도 안 됩니다. 네. 소위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정광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네. 그 사람들 목사들 앞에 내놓고 원산 폭격시키고 아이고. 왜 동원 못하냐 그러고 그 세력이 과연 보수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입니까? 그 세력이 과연 보수 세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봤다라면 그 세력에 그렇게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분명히 선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저런 아스팔트와 저런 데 끌려가지 않는 정말 보수가 새로운 걸로 태어나는 정풍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동감입니다. 200%.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나와야 되고 이 싸움은 꽤 지난할 것이고요. 꽤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싸움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가 정리로 과거의 인연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이게 패배를 했으면 패배에 대한 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물론 뭐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 책임질 세력은 책임지고 또 그럴 수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들은 새로운 또 분위기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건강한 어떤 보수가 자리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